나는 81세입니다. 평생을 고등학교에서 역사책을 펼치며 살아왔지요. 수천 년의 이야기를 가르치면서도 정작 내 노년의 시간은 이렇게 무겁고 조용하게 흘러갈 줄 몰랐습니다. 역사를 가르치며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선택은 그 시대의 고민을 품고 있다. 지금 제 나이에도 그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요즘 제 가장 큰 고민은 어디에서 어떻게 남은 시간을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사는 길, 간병인을 두고 지내는 길, 그리고 요양원에 들어가는 길, 그중 어느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식의 집은 늘 환영받는 곳만은 아니고 간병인을 부르자니 비용이 두렵고 요양원은 어딘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저는 지난 몇 해 동안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뜻밖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났지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조용히 들려드리려 합니다. 역사는 기록되지만 인생은 매일 다시 쓰는 법이니까요. 저는 평생을 고등학교에서 세계사와 한국사를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전쟁과 혁명, 왕과 민초들의 이야기 속에서 인생의 무게와 가치를 배워왔지요. 아이들에게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제는 교단을 떠난 지 오래지만 그 말은 제 삶에서도 여전히 진시입니다. 내가 걸어온 인생의 역사,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내고 있는 노년의 역사도 무엇보다 값지고 중요한 기록이니까요. 아내와 함께 살던 시절에는 노후라는 단어가 낯설기만 했습니다. 언제나 둘이 함께였기에 특별히 대비할 필요도 없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아내가 먼저 떠나고 몸이 점점 말을 듣지 않으면서 삶은 갑자기 낯설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내가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것은 요양원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곳이 내가 머물 마지막 장소일 수 있을까? 그 질문의 답을 찾기까지 많은 길을 돌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자식이 있는 게 제일 큰 복이다. 맞는 말입니다. 젊을 때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자녀가 차를 몰고 와 데려다 주고 마트에 가기 어려울 땐 대신 장을 봐주기도 하니까요. 그런 자식이 곁에 있다면 노년은 외롭지 않을 거라 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몸이 불편해지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이제 아들 집에 가야 하나? 혹은 딸이랑 같이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녀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사는 것. 그게 마치 노후의 정석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일이라는 거요.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해도 사는 리듬은 다르고 말투 하나에도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게 현실입니다. 부모는 조용하고 단정한 하루를 원하지만 자녀는 일에 치여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아이들은 시끄럽고 생활 패턴도 전혀 다르지요. 이런 차이들이 시간이 지나며 마음속 작은 파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파문은 언젠가 갈등이라는 이름으로 터져나오기 마련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따뜻하지만 그 울타리 안에 오래 머물기 위해선 정서적 거리감과 생활 방식의 차이를 서로가 인정하고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인이 되어 자녀의 집에 들어간다는 건 이미 삶의 주도권을 어느 정도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점이 사람을 서글프게 만듭니다. 내가 이 집에 살 수는 있어도 정말 편히 머물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매일 마음속에서 속삭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곳은 집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숙소가 됩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저는 혼자 사는 것이
서서히 힘들어졌습니다. 혼잣말로라도 아침 인사를 나눌 대상이 없다는 건 생각보다 금세 사람을 지치게 만들지요. 그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젠 우리 집에서 지내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그리고 어쩌면 조금은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아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깍듯했고 손주는 밝고 다정했습니다. 그저 내가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 이 생활도 익숙해질 거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작은 틈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 식탁에 모두가 모이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방 안에서 게임을 하느라 나오지 않았고, 아들은 늦게 들어와 간단히 먹고 말았고, 며느리는 음식을 제 방으로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냥 방에서 편히 드세요. 그 말이 이상하진 않았지만 그날따라 괜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편이라는 말 속에 따로라는 뜻이 숨어 있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식사 시간마다 나는 방 안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조용한 수저 소리만이 밥상 위를 울렸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욕실 앞에 세워둔 제 슬리퍼를 옮기며 무심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거 여기 있으면 좀 불편해요. 그때 느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구나. 나는 분명히 가족이지만 이 공간 안에서 나는 게스트였습니다. 정말 정중히 대접받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쌓이자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마음의 지도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지만 이대로는 제 삶이 점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혼자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들 집을 나온 건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날,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다시 제 집 현관 앞에 섰지요. 문을 열자 햇살도 먼지도 그리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비워뒀던 동안 방 안 공기는 조금 차가웠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다시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혼자 사는 삶은 분명 쉽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길, 무거운 생수병 하나 옮기는 일조차 하루를 지치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그 고단함 속에서도 마음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제는 밥을 언제 먹든 불을 언제 끄든 내가 정하는 삶이었으니까요.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게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입구 작은 마트에 젊은 부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마다 조용히 와서 도와주었고 몇 번의 인사를 나눈 뒤엔 제게 언제든 불러주세요라는 말을 남기곤 했습니다. 그들의 그런 따뜻함 속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매일 두 끼 식사와 간단한 집안일을 부탁드리는 대신 소정의 생활비를 드리겠다고 말이죠. 처음엔 어색하고 미안해하던 그들이었지만 곧 서로의 필요를 이해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요양원도 자식의 집도 간병인도 아닌 내가 만들어낸 나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삶의 규칙도 생활의 흐름도 서로에게 부담되지 않을 만큼만 이어졌고 그 작은 배려들이 내 노후의 하루하루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결국 자녀와 함께 사는 삶은 누구에게나 맞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어울리는 삶의 틀을 찾는 일, 그게 바로 노년을 존엄하게 살아가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요양원은 흔히 자립이 어려워진 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공간이라 여겨집니다. 전문 간병인이 있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제공되며
응급 상황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지요. 실제로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걱정해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더는 위험하게 혼자 지내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마음에는 사랑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안정과 보호라는 이름 아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자유의 상실입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하고 조명은 일정 시각에 꺼집니다. 생활의 흐름이 개인이 아닌 기관의 기준에 맞춰 돌아갑니다. 자신만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던 노인에게는 이러한 집단 생활이 마치 군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프라이버시의 제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낯선 이들과 방을 함께 쓰거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을 타인의 눈치를 보며 해야 하는 상황은 고요한 자존심을 조금씩 깎아내립니다. 무엇보다 요양원이라는 공간은 내가 이곳에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이 더는 독립적 존재가 아님을 인정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 점이 노인들에게 가장 큰 심리적 충격이 됩니다. 나는 이제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인가? 내 삶의 마지막을 이곳에서 마무리하게 될까? 그 질문들이 매일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마음속을 맴돕니다. 요양원이 필요한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적합한 공간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그곳에서 안정을 느끼지만 어떤 이는 그곳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 선택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나답게 살기 위해 어디에 있어야 할까? 요양원에 들어간 건 아내가 떠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버거워졌고 무릎 통증은 심해졌으며 가까운 시장에조차 나가는 일이 두려운 날이 많아졌지요. 자식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더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요양원이 어떨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야 하나 보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였지요. 요양원에 들어간 첫날, 침대맡에는 작은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104호 이누구님. 그 글자를 보며 나는 내 이름이 아닌 번호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정해진 시간표대로 흘렀습니다. 아침 7시에 기상, 8시에 식사, 10시에 약 복용, 12시에 점심, 오후엔 TV, 시청 또는 휴식, 6시에 저녁, 그리고 9시엔 소등. 처음 며칠은 규칙적인 생활에 안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삶이 점점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가슴 깊은 곳에서 저릿하게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방을 함께 쓰던 분과의 거리감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수가 적었고 저도 굳이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사연이 있겠지요. 하지만 하루 종일 같은 방 안에서 말 한마디 없이 마주치며 살아가는 일은 생각보다 외롭고 공허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저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다 요양원 복도 한켠 의자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창밖 나무 그림자가 벽에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날도 그 자리에 앉아 낮게 떨리는 햇빛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보호받고 있는 걸까? 요양원은 분명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삶의 속도가 너무 느리고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달 만에 짐을 쌌습니다. 직원들은 당황했고 자식들은 놀랐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살아간다는 건 단지 돌봄을 받는 일이 아니라 나답게 하루를 누리는 일이다. 그 한 문장이 그날 제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온 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고 하루 종일 라디오만 틀어놓은 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몸은 여전히 불편했고 혼자서 모든 걸 해내기엔 예전만큼의 힘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단지 돌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구나. 무조건 혼자가 되는 것도, 무조건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도, 이제는 제 방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씩 정리해 보기. 병원은 한 달에 2번 정도 가면 충분했습니다. 식사는 하루 2끼, 간단한 반찬이면 좋겠고요. 청소나 빨래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되었지요. 그렇게 최소한의 필요만 정리하고 나니 누군가 하루 2번만 들러 도와준다면 충분히 집에서도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때 떠오른 얼굴이 아파트 단지 입구 작은 마트를 운영하던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몇 번이나 제 짐을 들어주었고 눈빛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매일 2끼 식사와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주면 제가 작은 생활비를 드리겠다고요. 그들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내 서로의 사정을 이해했고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의 삶에 스며드는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식은 요양원처럼 불편한 규칙도 없고 간병인처럼 큰 비용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들 덕분에 아침 햇살이 좋은 시간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저녁이 되면 방 안이 조용히 정돈된 채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작은 수입과 함께 누군가의 삶을 도왔다는 기쁨을 얻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누구의 집도 아닌 내 집에서, 남의 시간도 아닌 내 시간 속에서 그렇게 저는 다시 제 삶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곁에 두고 산다는 건 노인에게 큰 위안입니다. 특히 몸이 아플 때, 움직이기 불편할 때 누군가 곁에서 챙겨주고 함께 있어준다면 그것만큼 든든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병인은 시간과 마음을 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비용도 큽니다. 요즘 일반적인 간병인 비용은 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이릅니다. 이는 많은 노인의 연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집을 팔아 생활비로 쓰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들이 돈을 보태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자체가 또 다른 눈치와 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간병인은 가족이 아닙니다.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서로를 존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거리감은 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플 때마다 옷을 갈아입혀주고 씻겨주는 그 손길이 고맙기도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미안하고 서글퍼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까지 의지해야 하나? 이분도 나를 그저 일로만 대하는 건 아닐까? 또 한편으론 간병인도 사람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거나 집의 환경이 낯설면 며칠 만에 그만두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하죠. 이러한 반복은 몸이 약한 노인에겐 큰 스트레스입니다. 익숙해질만 하면 바뀌고 정 붙일 틈도 없이 다시 낯선 얼굴을 맞이해야 하니까요. 결국 간병인이 있다는 것은 돌봄의 안심과 동시에 경제적 정서적 무게를 함께 끌어안는 일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완전한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내 마음에 닿지 않으면 돌봄은 오히려 고독을 더 짙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간병인을 처음 들인 건 시장에 가다 크게 넘어져 병원에 입원하고 난 직후였습니다. 다리는 부어 있었고 의사는 6달은 절대 안정을 취하라 했지요. 아들 내외는 바쁜 직장인이고 딸은 멀리 살아 매일 올 수 없었기에 가정 간병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오신 분은 5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성실했고 말수는 적었지만 매사에 조용히 할 일을 챙기는 분이었지요. 아침이면 죽을 끓여주시고 점심엔 김을 구워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 널고 제 방에 와선 어르신 씻으셔야죠 하고 부드럽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욕실로 가며 참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고마움 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지나면 그분은 휴대폰을 보며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가끔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고 눈치 없는 제가 아닌 이상 그분의 피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엔 간단히 끼니를 챙기고 부엌을 정리하다 몇 번 그릇을 덜그럭거리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는 말없이 전하는 조금 힘들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식사가 너무 단조로워서요. 계란이라도 좀 사두시면 좋겠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냐면 제 생활은 항상 소박했고 연금으로 버티는 입장에서 반찬 한두 가지 늘리는 것도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며칠 뒤 그분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집에서 어르신 돌보기가 좀 어렵다는 말과 함께요. 그 후 또 다른 간병인이 왔고 또 다시 새로운 얼굴, 새로운 말투, 새로운 손길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정작 누군가에겐 부담이 되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은 서서히 제 마음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다시 혼자의 삶을 택했습니다. 간병인을 보내고 난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냉장고 안도 비어 있었고 세탁물은 서서히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버거웠던 건 마음속의 무력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는 생각, 그리고 의지하려는 순간마다 누군가를 지치게 만든다는 자책이 제 속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지요. 그렇다고 요양원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간병인을 고용하기엔 경제적으로 너무 벅찼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반의 도움, 절반의 자립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제 기준에 맞는 돌봄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받는 방식. 먼저 매일이 아닌 격일로 간단한 가사 도우미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사는 시간이 조금 여유 있는 주부분들에게 식사 준비와 세탁, 간단한 정리를 부탁했죠. 식사는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계란 하나, 김, 된장국 정도, 밥솥에 밥만 해두면 정겨운 손길로 상을 차려주시고 같이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가니 몸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계약 관계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맺어진 돌봄은 참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생활비도 크게 줄었습니다. 한 달 500만 원이 아닌 생활지원비 50만 원 정도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요. 그 돈은 제 연금으로도 감당 가능한 범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움을 받을 땐 감사함을 전하고 도움이 분이 무거운 날엔 오늘은 좀 쉬셔도 됩니다라고 말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서로를 부담시키지 않는 사이, 서로의 삶에 잠시 다녀가는 사이, 그게 오히려 제가 원하던 노년의 온도였는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돌봄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누군가 잠시라도 내 삶에 다녀가고 내 마음을 건드려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 삶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중이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입니다. 노후란 누군가에게 맡기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존엄을 지켜가는 선택의 시간입니다. 자녀의 집에 들어가 살았지만 나는 그 집의 가장 깊은 자리는 이미 누군가의 것이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가족이지만 마음속에선 낯선 이가 되는 기분이었지요. 요양원에 들어갔을 땐 모든 것이 편리했지만 삶의 속도가 너무 느렸고 나는 점점 내가 아닌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간병인을 들였던 시간은 누군가의 손길에 기대어 사는 안락함과 그 손길이 주는 거리감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야 했던 나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방식을 내려놓고 저만의 노후 생활 방식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부담은 줄이고 자유는 지키며 사람의 따뜻함은 남기는 방식. 그 방식은 누구에게 배운 것도 책에서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 삶에 꼭 맞는 옷처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 스스로 찾아낸 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길을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길 위에 나라는 사람의 뜻과 온기가 남아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연습일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자식과의 거리에서 아파하고 요양원의 침대 위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간병인의 발소리 사이에서 혼잣말처럼 한숨을 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에 작은 용기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방식이 아닌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당신의 삶이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까운 누군가와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공감 필름은 당신의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